안녕하십니까 증시활동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아주 특별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우리 윤지호 센터장님 뵙기로 했는데요. 직접 오늘은 윤지호 센터장님이 계신 방에 와서 아마 유튜브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센터장님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아니 뭐 윤센 하시면 돼요.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지금 리테일 그룹장이신 거죠? 예, 그룹장 하고 있습니다. 리테일 그룹장이 어떤 거 하시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뭐 그냥 리테일 총괄 하시는 예,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리서치만 하시는 게 아니라 소매 판매까지 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여신도 해야 되고 음. ATS, MTS 개발도 해야 되고 네. STO도 해야 되고 일이 많네요. 다른 일을 쪽보다. 많은데 잘해야 될 테니까 걱정입니다. 그러시구나. 개인들이 개인의 습성을 가지고 돈 벌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다. 이런 생각이 정말 많이 들어요. 저도. 근데 뭐 습성 이런 걸 너무 우리가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 좀 평가절하하는 거고 사실 제가 보기에는 시장 자체가 난이도가 매우 높은 시장이라는 거죠, 한국 증시가. 맞아요. 왜 난이도가 네. 높냐면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주주 가치보다는 오너 가치, 제 표현에 따르면 오너 맞습니다. 가치가 더 중시되다 보니까 네. 주식 투자자가 어떤 내가 이 회사의 주인이 돼서 뭐 장기적으로 함께 가야 된다. 이게 가장 아름다운 그림인데 이게 참 녹록지가 않고요. 두 번째는 여러 가지 외부의 영향을 한국 증시 많이 받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진입을 매력적으로 하지 않으면 상당히 수익 내기 어려운 시장이에요, 사실. 진입, 그쵸. 구매를.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여기다 책 이렇게 앞에 표지를 홍보를 해주셨는데 한국형이라는 단어를 굳이 붙인 이유가 탑다운 투자 전략이라는 것은 결국은 경제라던가 여러 가지 좀 거대 담론을 갖고서 시장을 판단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좀 해석 방식이 한국은 좀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매우 강하거든요. 단적으로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자주 언급드리는데 바이 더 딥을 하지 않으면 참 수익 내기 힘든 시장이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식 투자에서 바이 앤 홀드만 갖고 가기에는 우리 시장의 난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바이 더 딥을 해야 되는데 이 딥이 딥인지 아니 더 깊은 딥이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많은 그거를 어떻게 판단 내리냐가 매우 중요하고 네. 그랬을 때 적절하게 개인들이 투자자분들이 그때 뭐 대출도 받고 여러 가지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잘 투자하면 상당히 그나마 한국 증시는 굉장히 매력적인데 네. 굉장히 빠르거든요. 빨리 한번 확 반영됐다가 또 쉬고 그래서 저는 참 만만치 않구나 생각을 많이 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그 말씀하시니까 제가 가지고 보유하고 있는 네. 기업이 하나 생각이 나는데 뭔데요? 대략 그 이익 배수 7, 8배 수준에서 사서 네. 이 정도면 바이더 딥이다 이러고 네. 샀어요. 네. 그러니까 5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요. 근데 이게 이익 성장이 안 하는 경우는 아니거든요. 그건 좀- 매출과 네. 이익이 증가하는데도 7, 8배에서 5배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네. 우리나라의 그런 대표적인 업종 중에 은행 업종이 있죠. 네. 제가 가끔 농담처럼 뭐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하는데 은행은 항상 싸기 때문에 네. 아주 쌀 때 사야지 수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싼 기준은 뭐냐면 내가 이거 사가지고 있으면 연말에 배당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오냐. 네. 그런 가늠자를 갖고 접근해야 그나마 접근할 수가 있어요. 네. 그럼 외국 같은 경우는 은행도 굉장히 이익 성장에 맞춰서 주주저층을 쓰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액티브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우리 증시에서는 대표적으로 굉장히 큰 섹터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보수적 작대를 들이밀어야 되죠. 최근에 그런 식으로 보면 은행주가 또 아마 기회도 있었고요. 네. 그러니까 그 은행주가 시장 가늠할 때 매우 유용해요. 그러니까 은행주가 배당 수익이 한 7, 8%? 이 정도 나올 때는 시장 전체적으로 밑에 낙폭이 이렇게 크지 않거든요. 네. 이번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나오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거다가 이제 거기에는 또 추가할 수 있는 게 한국은 은행 산업이 여러 가지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네. 이미 다 구획 정리가 끝났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보수적 작대를 들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이제 정책 변수 때문에 좀 변동이 생기는 건 정부에서 대출해줘라 뭐 이런 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지. 은행 자체만 놓고 본다면 우리가 금융주에서 가장 불안해하는 뭔가 큰 뭐가 터질 거야 이런 게 참 발생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심지어 우리가 작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레고랜드 발 PF 문제가 터졌을 때도 사실 은행은 별 상관이 없었어요. 네. 다 저축은행, 증권사, 건설회사 이런 데가 문제가 생겼었죠. 그렇죠. 그래서
하여튼 뭐 갑자기 하다 보니까 이쪽 얘기를 하게 됐는데 한국 증시는 기본적으로 안전해 보일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럴 때 투자를 아주 공격적으로 해야 거기 그 구간에서 수익을 다 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보시면 꼭 글로벌하게 뭐 금융위기가 터지던가 뭐 큰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한국 증시 항상 전 세계 상승률 1위가 나와요. 항상. 네. 올해도 사실 조금 그랬죠. 코스닥. 그러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현상입니다. 음. 근데 그때 수익이 안 나면 굉장히 수익 내기가 힘든 시장이죠. 네. 어쩌면 작년 10월 이후에 10월에 딱 돌아선 건 알 수 없었죠. 뭐 네. 저도 아까 저는 이렇게까지 작년에 미국이 금리를 많이 올릴지도 몰랐고 그래서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피가 대략 $1 환율 한 1,440원일 때 그 당시 수준에서 보면은 지수로 보면은 한 20%? 뭐 크지 않을 수 있겠죠. 네. 야, 근데 거기서 종목별로 보면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거네요. 뭐 네. 2차 전지 외에도 네. 최근에 뭐 하여튼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좀 조정을 받아도 또 그로스가 있는 것들, 뭐 방산 중에서도 나오는 거고 막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려하게 움직이는데 이건 우리 증시가 가진 아주 고유한 특성이니까 네.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 증시에서 보시면 돈을 많이 번 어떤 굉장히 프로 트레이더들이 있는데 누구나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네. 그런 분들 뭐 이런 걸 잘 쫓아다니는 분들이고. 근데 꼭 그렇게 할 그렇게 할 필요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작년에 어느 시점에 잘 주식을 사놨으면 의외로 수익률이 좋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예, 맞습니다. 네. 근데 꼭 우리는 언제 이를 조심하셔야 되냐? 한국 증시는 모든 것이 좋아 보일 때가 되게 위험해요. 네. 우리가 굳이 예를 들면 2021년 봄에 자주 언급드리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수출 증가율도 매우 좋고 예. 글로벌 경기도 좋아 보이고 그때 뭐 기억나실지 뭐 다들 알겠지만 삼성전자가 달 줄 알았잖아요. 네, 네, 네. 그럴 때 되면 매우 위험합니다. 그래서 그럼 반대로 역설적으로 지금 뭐 단기간 내에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뭐 변동성 생기겠죠. 근데 모든 것이 좋아지지 않았잖아요 지금. 그렇죠. 언제 고민해야 될까요? 반대로 지금 말하면 좋아진 뒤에 고민해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근데 지금 하나 네. 예. 저도 이제 전적으로 동감이 네. 되는데 하나 참 신기한 현상이 지금 발생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그 은행은 바이 더 딥의 상황인데 네. 어떤 업종은 와 이거 역사적 고점 아니냐 할 정도로 네. 예를 들어 2차 전지 같은 쪽은 굉장히 많이 올랐고 논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디 쪽은 굉장히 뭐 역사적 고점이 아닐지라도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고 밸류에이션 고평가 영역에 진입을 했고 어떤 것은 완전한 저평가 영역이 같이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라서 네. 이번에 되게 독특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이번 시장이 매우 어렵죠. 네. 저도 고민이 되는 거는 아주 뭐 지점장님과의 시간이니까 더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 게 오늘 여기까지 찾아오셨는데 예의일 것 같은데 좀 아쉬운 게 지수가 좀 더 뽑은 다음에 좀 쉬었으면 좋았을 텐데 맞아요. 왜 막혔을까? 사실 저한테 아까 오늘 아침에 질문지를 주셨는데 네. 어쩌면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을 저한테 주셨어요. 네. 고민하고 있는 주제고 네. 저도 이제 리서치 센터한테도 이런 건 어떻게 생각하시니까 물어봐야죠. 이제 다른 본부니까. 근데 이제 중국이죠. 네. 우리 증시가 이번에 돌아서는 걸 전제로 했을 때 가장 와닿는 건 뭐냐면 결국 작년 10월에 미국 전 세계 글로벌 유동성이 돌아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결국 각국의 M2 증가율의 합계치인데 네. 돌아섰는데 이유를 보면 중국이었어요. 근데 유동성이라는 게 꼭 외국인이 산다 이런 수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유동성은 다른 말로 하면 수요거든요. 네. 그러니까 유동성이 늘으면 수요가 늘어서 뭐죠? 우리나라의 물건이 잘 팔릴 거고 네. 수출이 돌아서고 수출이 돌면 우리 기업의 매출이 돌고 매출이 돌면 결국 마진 남길 것이다. 이게 우리나라의 어쩌면 지금까지의 사이클이고 지금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될 거라고. 네. 근데 약간의 고민이 되는 건 아까 좀 이번에 독특하다 말씀하셨는데 그러다 보면 이제 일단 우리나라에서 뭘 많이 팔고 있냐가 중요하거든요. 그렇게 네. 봤을 때 대표적인 게 엔터 많이 팔고 있었고 예. 방산도 많이 팔고 있고 2차 전지 사실 많이 팔았기 때문에 뭐 그렇죠. 나쁘지 않죠. 자동차도 많이 팔았고요. 조선도 많이 팔았고요. 판 거 많아요. 맞아요. 네. 하이텔, LG전자도 잘 팔았고. 근데 문제는
갑자기 좀 헷갈리기 시작한 게 최근에 오늘 이제 우리 녹음한 날이 월요일 24일인데 네. 아침부터 고민이 뭐냐면 이거 한국과 중국의 관계가 계속 꼬이면서 이게 뭔가 좀 약간 스텝이 약간 늦춰지나? 이런 고민도 좀 돼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보기 쉽고 직관적인 데이터 중에 매크로의 데이터 중에 가장 편한 것 중에 하나가 판단할 때 환율이거든요. 네. 요즘 어떻게 보면 엔화가 약한 것도 있지만 달러의 약세에 비해서 원화가 너무 약하죠. 예, 너무 그러니까 예. 원화가 자꾸만 1,300원 깨졌을 것 같은데 자꾸 1,320원, 30원 막 네, 이러니까 1,400원이 갈 것처럼 보여지니까 뭐 지금. 그렇지는 않겠지만 네. 왜 그럴까? 그 소위 이게 뭐지? 하는 고민이 좀 생기네요. 오늘 네. 오히려 저는 지현민한테 여쭤보고 싶은 게 환율을 보고 있으면 약간 헷갈리는 거죠. 만약 여기서 만약 환율이 의미 있게 코스피가 끌고 올라가려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깨고 1,100원 가는 모습이 보이면 상당히 의미가 있을 것 같고 내심 그럴 가능성이 높다 봤는데 저는 달러가 강하지 않을 것 같기 때문에 달러가 강하지 않음에도 왜 이럴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나오죠. 글로벌하게 가장 큰 시장 중에 하나가 환시장이니까 위안화 숏을 못 치니까 원화 숏 치냐 뭐 이런 말도 있고 여하튼 그리고는 우리나라의 자산에 대한 외국인들의 선호가 좀 아주 강하지 않나? 뭐 이런 고민도 좀 생겨요. 네네. 뭐 지금 이 시점에서 저는 내심 한 2,700 정도까지는 그냥 가주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솔직한 생각이었어요. 네네. 중국 쪽에 뭔가 스텝이 좀 꼬인 느낌이 있어서 그게 이제 뭐 크게 좌지우지하진 않겠지만 여하튼 그게 좀 변수가 생겼구나 생각 정도는 네. 최근에 갖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환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올해 사실은 네. 1분기를 지배했던 주식시장의 화두를 딱 한마디로 정리해보자면 자산시장의 정리는 넌 US 달러 자산의 강세. 그 중에서도 이머징, 그 중에서 또 한국. 네. 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하기에는 진짜 환율에서 전혀 설명이 안 되니까 야 이게 언제 어떻게 튈 건가 막 이런 그 거시 쪽에서의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계속 고민하는 게 지금 어떻게 또 간에 금리 뭐 금리에 관한 부분은 거의 이제 마무리 국면인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결국은 G 성장률에 관한 부분인데 G를 바라봤을 때 뭐 여러 가지가 있기도 경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근데 이게 이제 어떻게 연동되는 거냐면 혹시 중국과의 어떤 우리가 수출 쪽이 좀 기스가 나다 보니까 수출이 생각보다 안 나오고 기업이익의 개선 속도도 상당히 더뎌지는 건가? 네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라임은 비슷한데 역사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이란 변수를 빼고서 섹터를 봐야 되나? 중국 변수를 빼도 수출이 잘 되는 것들이 뭐냐? 사실 제일 쉬운 거는 케이팝이었고요. 그렇죠. 그렇죠. 뭐 중국 시장이 혐한 때문에 막혀 있어도 네. 좋으니까 그냥 어떻게 보면 그쪽이 그냥 굳건했고 또 하나는 방산 쪽이 그랬고 네. 케이팝과 방산이 좋았으면 이제 다음 차자가 나와야 돼요. 네네. 그럼 누구나 생각하는 거는 그 한국 증시를 이끄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업종은 IT거든요. 그러겠죠. 네. 거기다가 이제 우리가 턴어라운드 할 때 특징이 글로벌하게 경기가 살면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끌고 나가는 그러겠죠. 네. 이게 딱 나와야지 타입이 됐는데 또 조건도 맞았어요. 반도체 회사가 실적이 안 좋죠. 안 좋다는 건 다른 말로 하면 더 안 좋아지지 않는 것이라면 이제 좋아지는 사이클이 돌아가는 건데 뭔가 좀 삐그덕거리는 느낌? 네. 지원자님은 그런 느낌 안 받으시나요? 아, 저 조금 지금 그래서 오히려 여기에서 딱 부채한도 협상이 또 터졌잖아요. 이제 그게 그쵸. 벌써 생각보다 한 5월쯤에 터지겠지 했는데 4월 중순부터 지금 그 이슈가 터져가지고 아 이거 좀 쉬어가는 걸 좀 일찍 쉬어가겠구나. 그 부채한도도 네. 이해가 좀 2011년에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는데 결국 등급 내리고 네. 이제 촉박하게 움직였었는데 지금 꼭 6월 이게 5일인가요? 네, 그런데 6월. 뭐 이걸 핑계로 좀 삼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CDS 프리미엄 움직이는 거 보면 불안불안하고 네, 네, 불안하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주시라는 게 한국의 기존의 스타일대로 하면 더 쭉
뻗어야 되는 타임인데 왜 뻗지 못하지?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뭐 작년 10월에 저점이었다에 대해서는 전혀 의견을 바꿀 생각이 없고요. 네. 근데 지금 2분기의 조정 시나리오에 대해서는 뭐 2분기에 뭐 밀려봤자 그냥 미세할 것이라는 생각이 강했는데 여하튼 올라가는 게 참 녹록지 않구나 생각 정도는 드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문제는 이거를 좀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결국 그 뭔가 전환점이 필요하고 그 전환점은 결국은 하나밖에 없어요. 사실 남은 거는. 네. 전환점은 뭐냐면 결국 우리가 기업들이 이익 바닥이 나온다는 시그널. 그렇- 다른 말로 하면 네. 수출 증가율이 마이너스에서 이제 줄고 있으니까 폭이 그게 돌아섰다는 확신이 들어야 되는데 아까 다시 질문을 들어가면 여기 갑자기 중국이 딱 껴들기 시작합니다. 중국 이슈가. 네. 그렇죠. 원래대로 하면 중국이 유동성이 풀리면 아무리 중국과 관계가 우리가 좋든 나쁘든 중국이 수요가 늘면 우리의 여러 업종에 영향을 주거든요. 네. 그거는 뭐 리오프닝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게 되는데 이번엔 좀 유독 미국과 중국이 관계가 좀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쪽에서 생각보다 좀 힘이 부족해진 거 아닌가 그런 좀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실은 현재 상황을 시장 전체적으로 돌파하려면은 핵심은 반도체 재고 감소가 이제 눈에 띄게 나와야 되고 그래서 뭐 현물가 조금 올라오고 그다음에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좀 수출이 되면서 수출 데이터가 올라오고 이러면 이제 2,700, 2,800까지 뭐 열리는 장이 온다 이렇게 편하게 말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에 뭐 밥을 먹다가 밥이 식도에 잠깐 걸린 것처럼 딱 걸려 있는 뭐 그런 형국이란 말씀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뭐가 되느냐, 과거에 이제 사이클로 보면 한번 우리 증시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한번 이렇게 딱 시작이 되면 쭉 뽑아버리거든요 처음에. 이번에는 그래서 올라갔다가 또 이러고 있다, 또 올라갔다 이런 장일 것 같아요. 네네네. 좀 과거에 비해서 굉장히 그 이머진적 요소가 줄어든다고 해야 되나? 네. 우리 증시가 이게 굉장히 성숙화된 것인가? 요즘 그냥 편하게 지어도 되니까 좀 컨디션도 안 좋으니까 더 진지하게 얘기를 하자면 그런 고민이 들 정도로 저는 최근이 굉장히 약하다. 예를 들어서 그렇지 않다면 실적 좋은 것들이 이렇게 쭉 약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대표적으로 물론 뭐 좋은 것들이 다 움직이는 것 같지만 뭐 자동차도 그렇고 제일 그렇죠. 대표적인 것들이잖아요. 자동차 실적 엄청나게 좋았는데 주가 반등은 제한적이죠. 시장은 이제 고민되는 거죠. 오늘 목 상태만 좀 좋으면 더 좀 자신 있게 말을 할 텐데 좀 목이 좀 이러다 보니까 좀 주춤하다 보니까 좀 듣기에 거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이제 고민되는 건 좀 주춤해지면 어디쯤에서 들어가야 될까? 네. 오히려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면 대가 0.9배 정도면은 PBR로 트레일링 PBR로 뭐 그 밑에서 매력적이에요. 네. 저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근데 그 위기 때는 한 0.8배 가는데 그게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네네네. 자본 총계로 보면 3분기에는 0.9배가 한 2,470까지 올라오고요. 2분기에는 2,440 정도거든요. 네네. 한편으로는 또 여기서 밀려봤자 그렇죠. 폭이 얼마 안 보인단 말이에요. 예. 제 생각에는 그러면 뭐 아주 단순화시키면 지수가 좀 구체한도 협상 전까지 좀 주춤하겠지만 이때 저 지수가 뭐 2,500이 일시적으로 깨진다. 그러면 또 사야 된다. 약간 이제 계속 좀 말을 느리게 하다 보니까 뭘 살까 들어가 보면 시작하면 여기서 고민이 좀 커져요. 사실 오히려 오늘 지정이랑 얘기하면서 저도 좀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는데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러네요. 예. 자, 이번에 이제 새롭게 책을 내셨어요. 그래서 목소리가 안 좋으시니까 제가 조금 대신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이베스트 리서치에서 종합해서 만든 책인데 리서치에서 만든 책치고는 뭐랄까 되게 스토리텔링이 강한 책이다. 이렇게 보시네. 볼 수 있겠고 우리 지금 오늘 말씀하셨던 한국형 탑다운 전략 그걸 제가 제 말로 제가 이제 느낀 바를 정리해 보면 다른 나라는 지표들을 탑다운으로 잘 읽어서 투자를 하면 되는데 한국은 지표들 다 읽고 앤드 플러스 사람들 마음까지 읽어야 된다. 심리까지 읽어야 된다. 그러니까 좀 극단에 갔을 때 기회다. 네.
네, 그래서 이 책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리서치 센터에서 나온 책 중에서 제일 가독성이 뛰어나다. 예,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책은 좀 재미없거든요. 예, 재밌어요. 예. 진짜로 재밌어요 이게? 예, 읽는데, 그래서, 특별히 우리 그 센터장님 쓰신 부분은 더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가 끄덕끄덕대고, 그런, 것이 있어서 저 생각에는 한번 그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뭐 책을 떠나서 음.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고민이 되는 방향은 시장이 좋아져야 개인이 돈 벌 수 있다는 생각이 더 많아졌어요. 아, 네. 이게 네. 어중간해 가지고 돈 벌기가 힘들겠구나. 아, 참.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제 그 흐름이 언제일까? 그래서 최근에 이제 저도 이제 많은 저희 사업부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공격적으로 이걸 해주는 게 맞는 건지 이걸 판단하기 위해서 시장을 좀 바라보고 다녀. 네. 근데 저 자신도 좀 헷갈려하고 있어가지고 하여튼 좀 정리가 되면 다음에 한번 저희 뵙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도 이렇게 고민해 주시고 함께 항상 우리 이베스트 리서치에서 함께 고민합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항상 개인의 그런 어떤 눈높이에 맞춰서 고민해 주시고 저는 메텔 그룹장님께서 말씀하신 헷갈린다는 표현이 개인들한테 최고로 적정한 현재 시장에 대한 표현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그 투자 인사이트 시간에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제 리서치 센터장님이 아니시고 리테일 그룹장님이 되신 윤디오 그룹장님과 함께 하는 대담을 현장에 직접 와서 해보았습니다. 조만간에 몸이 좀 좋아지시면 다시 이 대담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쓰신 한국형 탑다운 전략도 뭐 일반적인 지난번에 소개하셨던 브라질의 비가 내리면 스타벅스 주식을 사라 이거보다 한국 사람들한테 더 와닿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진짜 좋은 책이고요. 네네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한번 일독을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목 상태 안 좋으신데 함께 해주시는 우리 윤지호 그룹장님에게도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